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전기 이론 17년 4회 22 오버뷰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인데요.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 모음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오늘 이거 정답 맞히려고 보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 질문들 속에 숨어있는 그 전기랑 자기의 핵심 원리들 있잖아요. 그걸 좀 깊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딱딱한 문제풀이보다는 전기가 실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오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교류 전기는 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네네. 이 자료를 실마리 삼아서 그 본질을 한번 탐구해 보는 거죠. 뭐 복잡한 기호나 수식 이런 거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전기와 자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개념이 전자기 유도네요. 네. 소스 보니까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이게 그 유명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이거 맞죠? 정확합니다. 전자계약에서는 정말 근본 중에 근본이죠. 네, 쉽게 말하면 코일 있잖아요. 전선 둥글게 감아놓은 거. 그 주변의 자기장 환경. 이걸 자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속이요. 네. 이 자속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만 하면 코일에 저절로 전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막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해서 자기장이 바뀌면 코일의 전기가 유도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 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뭐 그런 건가요? 비유가 재밌네요. 원리는 전혀 다르지만 뭐 어떤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중요한 건요, 이 유도되는 전압의 세기가 코일을 얼마나 많이 감았는지 이걸 권수라고 하죠. 권수. 네, 그리고 자기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많이 감을수록 더 빠르게 변화할수록 더 센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수해 보니까 E는 -n, d 5dt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n이 감은 횟수, 그 권수고 d 5dt 이게 바로 자기장, 그러니까 자속, phi의 시간당 dt 변화율, d를 나타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는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좀 거슬리는데? 그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 마이너스 부호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렌츠의 법칙. 네, 유도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요. 원래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일종의 뭐랄까 전기적인 청개구리 심리라고 할까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네. 근데 보통 전압의 크기만 계산할 때는 저 부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 듣기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고 말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예요. 정말요? 네, 그 거대한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들이 터빈 돌려서 하는 일이 결국은 뭐냐면요. 자기장 속에서 거대한 코일을 돌리거나 아니면 코일 주변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와, 이 간단해 보이는 원리 하나가 당장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를 밝히는 에너지까지. 사실상 현대 문명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소스에 실제 계산 예시도 있네요. 네. 50번 감은 코일에서 자속이 0.5초 동안 0.1웨버, 웨버라고 읽네요. 그래서 0.2웨버로 변했을 때 유도되는 기전력 크기를 묻고 있는데 뭐 직접 계산까지 해볼 필요는 없겠죠. 네, 뭐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 과정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거죠. 네, 그 패러데이 법칙 따라서 계산하면 10볼트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코일을 50번 감았고 자속이 0.1만큼 변했고 그 변화가 0.5초 걸렸다. 이 조건에서 10볼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쵸? 조건이 중요하죠. 네, 만약에 코일을 100번 감았다면 아니면 자속 변화가 더 컸거나 변화 시간이 더 짧았다면 당연히 유도되는 전압은 더 커졌겠죠.
발전기 출력을 높이려면 그래서 더 많은 코일을 감고 더 강한 자석을 쓰거나 더 빨리 회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이게 외부 자기장 변화 말고 코일 자체에 흐르는 전류가 변해도 전압이 유도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소스의 인덕턴스 L, 이 0.05 헨리라고 읽죠. 이 코일에 전류가 0.05초 동안 2암페어 변했을 때 유도되는 기전력을 묻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걸 바로 자체 유도, 셀프 인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체 유도요? 네, 코일에 전류가 오르면 그 전류 자체가 코일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코일 스스로 만든 자기장 역시 변하게 되고 그 변화가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전압을 유도하는 현상이에요. 아, 그래서 자체 유도군요. 뭔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그런 느낌? 농담입니다. 네, 뭐 그런. 공식은 보니까 E 이퀄 마이너스 L 가로 델타 I 델타 T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L은 인덕턴스라고 하고 코일 고유의 성질 같은 거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류 변화 델타 I가 시간 델타 T 동안 얼마나 생겼는지에 따라 유도 전압 E가 결정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인덕턴스 L이라는 값은 코일이 전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 모양이나 가문수 같은 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계산 결과는 뭐 크게만 보면 2볼트가 나오는데요. 이것 역시 중요한 건 그 의미입니다. 코일은요, 자신을 통과하는 전류가 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변화를 싫어하는군요. 네. 전류가 갑자기 확 커지려고 하면 그걸 막는 방향으로 전압을 만들고요. 이걸 역기전력이라고도 부르죠. 역기전력. 반대로 전류가 갑자기 작아지려고 하면 그걸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또 전압을 만들어요. 오, 이거 마치 자동차가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할 때 몸이 쏠리는 관성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아, 인덕터. 네, 인덕터는 전자회로에서 전류가 갑자기 변하는 걸 막아서 안정적인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자기기의 전원 공급 장치라던가 노이즈 필터 같은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죠. 갑작스러운 전류 변화로부터 다른 민감한 부품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를 만들고 패러데이 법칙, 또 전류의 변화가 스스로 전압을 만드는 자체 유도 현상까지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회로라는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네, 자기회로. 이게 얼핏 듣기엔 전기회로처럼 자기장에도 길이 있고 흐름, 자속과 저항, 자기저항이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데요. 맞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전기회로의 그 오매 복직 있잖아요. 전류 I는 전압 V 나누기 저항 R. 그거 떠올리시면 아주 쉬워요. 네, 오매 법칙. 자기회로에서도 아주 비슷한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자속 파이, 기자력 F 또는 NI, 자기저항 RM입니다. 아, 여기서 기자력 F라는 게 자속을 만들어내는 힘, 그러니까 전기회로의 전압 V 같은 역할이고요. 기자력이 전압 역할? 네, 자기저항 RM은 자속이 얼마나 잘 못 흐르게 방해하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전기저항하고 비슷하자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기저항은 전기저항처럼. 그리고 자속 파이는 실제로 흐리는 자기장의 양이니까 전류 I랑 대응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완벽한 비유인데요. 딱딱 들어맞네요. 소스 문제에서 자기 저항이 2000 ATW, 암페어 턴 퍼 웨버, 이고 기자력이 5000 AT일 때 자속을 묻는데 그럼 그냥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5000 나누기 2000이니까 2.5 웨버. 근데 이 자기회로 개념은 어디에 유용하게 쓰이는 건가요? 이 개념은 특히 변압기나 모터처럼 자기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기들 있잖아요. 네, 변압기 모터. 그런 기기들을 설계하고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장이 잘 흐르도록 일종의 자기적인 길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자기적인 길? 네. 예를 들어서 변압기나 모터 내부에는 보통 철심 아이언 코어가 들어있잖아요. 네, 철심 있죠. 이 철심은 공기보다 자기 저항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자속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철심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장의 경로를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기기의 성능을 높이는데 이 자기회로 개념이 필수적인 겁니다. 야, 자기장의 길을 설계한다니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제 교류 AC 회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가 대부분 교류인데 그렇죠. 소스에서 RLC 직렬 공진 상태에 대해 묻고 있어요. 저항 R, 코일 L, 커패시터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공진이 일어나면 어떤 값이 최대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네요. 아, 공진, 레저넌스, 교류 회로에서는 정말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정 주파수의 교류 전압이 회로에 가해졌을 때 코일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거든요. 유도성 리액턴스. 네. 그리고 커패시터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크기가 정확히 같아지는 아주 특별한 상태를 말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코일하고 커패시터는 교류에 대해서 서로 좀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들었거든요. 하나는 전압보다 전류 위상이 늦고 다른 하나는 빠르고 뭐 이런 거. 그럼 이 둘의 저항 성분, 리액턴스 크기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직렬 회로에서는 이 두 리액턴스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상세요? 네, 마치 줄다리기 하는데 양쪽 힘이 똑같아지는 것처럼요. 교류 회로 전체의 저항 성분, 이걸 임피던스 Z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빼기 XC 제곱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네, 임피던스 공식. 근데 공진 상태가 되면 XL하고 XC가 똑같아지니까 XL 빼기 XC 이 부분이 그냥 0이 되어버려요. 아, 그럼 결국 임피던스 Z는 뭐만 남죠? 순수한 저항 R 값만 남게 되죠. 즉 회로 전체의 방해 요소, 임피던스가 가장 작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는 건 전류 입장에서는 그 길이 가장 뻥 뚫리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럼 옴의 법칙, 전류 I는 전압 V 나누기 임피던스 Z. 여기에 따라서 가해진 전압 V가 일정하다면 임피던스 Z가 최소일 때 전류 I는 최대가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는 특정 공진 주파수에서 전류가 최대로 흐르게 됩니다. 이 현상 혹시 실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짐작하시는 거 있으세요? 특정 주파수에서만 반응이 커진다. 아, 혹시 라디오나 TV 채널 맞추는 거랑 관련 있나요? 그 수많은 방송 전파 중에서 딱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골라 듣는 거요? 우리가 다이얼이나 버튼으로 설정한 그 특정 주파수 있잖아요. 그 공진 주파수에만 회로가 강하게 반응하도록, 즉 전류가 최대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와.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방송만 선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특정 주파수 신호만 골라내거나 증폭시키는 필터 회로 같은 데에 이 공진 원리가 아주 널리 쓰입니다. 그렇군요. 교류회로 하면 또 역률, 파워 팩터라는 말도 되게 자주 듣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소스에서도 보니까 유효전력 P, 무효전력 PR, 피상전력 PA 이런 걸 언급하면서 역률, 코사인 세타 구하는 식을 묻고 있네요. 네, 역률 이건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효율 지표요? 네,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체 전력, 이걸 피상전력 PA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일, 뭐 빛을 내거나 열을 내거나 동력을 만들거나 하는 데 사용된 전력, 이걸 유효전력 P라고 하거든요. 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 전체 공급된 피상전력 PA 중에서 유효전력 P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전력 P 나누기 피상전력 PA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비율이라. 그럼 역률이 낮으면 뭐가 문제인 거죠? 전기는 뭐 어차피 쓰는 만큼 요금 내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역률이 낮다는 건 쉽게 말하면 헛심을 많이 쓴다는 의미예요. 헛심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맥주잔에 맥주를 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맥주.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건 맥주잖아요. 이게 유효전력이라고 치면 거품도 잔의 공간을 차지하죠. 이게 무효전력이에요. 잔 전체 크기가 피상전력이고요. 아, 맥주랑 거품? 네, 역률이 낮다는 건 맥주보다 거품이 너무 많아서 같은 양의 맥주를 마시려고 해도 훨씬 큰 잔이 필요하고 맥주 따르는 과정,
즉 전력 공급 과정에서도 괜히 거품 때문에 힘이 더 드는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역률이 낮으면 실제 필요한 전력보다 더 많은 전류가 전선에 흘러야 하고 그렇죠. 그 때문에 전선에서 열 손실, 그 I 제곱 R 손실이라고 하죠. 그것도 커지고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전력 설비도 더 큰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아, 중요한 거였네요, 역률. 그럼요. 그래서 발전소나 큰 공장 같은 곳에서는 이 역률을 1, 그러니까 100%에 가깝게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게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설비 부담을 줄여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길이니까요. 네. 참고로 소스에 RC 병렬 회로의 역률 공식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역률 계산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률의 중요성까지 잘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몇 가지 다른 핵심 개념들을 좀 더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비사엠파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냐는 질문이 있네요. 사인파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파형이 아닌 좀 찌그러진 모양의 주기적인 파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상적인 교류 파형은 아주 예쁜 사인 곡선이지만 실제 전기 신호 중에는 톱니 모양이나 사각형 모양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기적인 파형, 즉 비사인파가 많습니다. 네, 프랑스의 수학자 프리에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요. 아무리 복잡한 주기적인 파형이라도 여러 개의 단순한 사인파의 합으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아, 프리의 분석. 네, 그 구성 요소는 바로 직류 성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거랑 기본 주파수 성분, 이게 가장 낮은 주파수의 사인파, 즉 기본파고요. 네, 직류분, 기본파. 그리고 그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주파수를 갖는 사인파들, 이걸 고조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봐요. 소스 보기 중에 정류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비사인파의 한 종류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 기억해두겠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석에 강하게 끌리는 물질, 그러니까 자석처럼 될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물질을 강자성체,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강자성체. 네, 대표적으로 철, Fe, 니켈, Ni, 코발트, CO 같은 금속들이죠. 이 물질들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그 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자화될 뿐만 아니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 자화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자성이 남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영구 자석을 만들거나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처럼 자기장을 집중시키는 용도로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럼 자석에 전혀 안 끌리는 물질도 있나요? 자석에 아주 약하게 끌리는 물질은 상자성체라고 하고요. 알루미늄이나 백금 같은 거요. 오히려 자석에 의해서 약하게 밀려나는 반발력을 보이는 물질은 반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구리, 금, 물, 심지어 우리 사람도 반자성체예요. 정말요? 사람도요? 신기하네요. 네, 대부분의 물질은 상자성 아니면 반자성이고요. 강자성체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기장의 색이 단위는 무엇인지 묻고 있네요. 전기장, electric field, 전화 주변 공간에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그 세기는 보통 단위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1 쿨롱의 전하가 그 지점에서 받는 전기적인 힘으로 정의하거나 혹은 단위거리당 전위차, 즉 전압으로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단위는 VM, 볼트 퍼 미터입니다. 1미터 거리에 걸쳐서 전압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볼트 퍼 미터. 네. 다른 보기들은 HM은 투자율, FM은 유전율, ATM은 자기장의 세기 단위로 각각 다른 물리량을 나타내는 단위들이고요. 네. 오늘 저희는 전기 이론 17년 4회 25버뷰 블로그 자료 속 질문들을 길잡이 삼아서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인 패러데이 법칙부터 시작해서 전류 변화를 안정시키는 자체 유도, 또 자기장의 길을 설계하는 자기회로 개념, 그리고 교류 회로의 핵심 현상인 공진과, 효율 지표인 역률, 네. 그리고 비사인파의 구성, 물질의 자성, 전기장 세기 단위까지 정말 전기와 자기의 중요한 개념들을 폭넓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 형식이었지만 뭐 답만 찾는 대신에 그 배경에 숨겨진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집중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원리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편리한 전기 문명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발전기, 모터, 변압기, 무선 통신, 뭐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전부 다 이 원리들 위에 세워져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 모든 지식들이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시험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그런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조금 더 명확하고 흥미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전기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발전기가 패러데이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것, 라디오가 공진 현상으로 채널을 잡는다는 것, 역률이 낮으면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전기와 자기의 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아는 건 꽤나 지적인 즐거움을 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전자기 유도 현상, 이게 19세기에 발견된 아주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만약에요, 미래의 인류가 이 자기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혹은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뭐 영화에서처럼 물건을 자유자재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